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르고 직관적인 생각, 그리고 느리고 이성적인 생각, 뭐 시스템 1, 시스템 2 이런 거요. 오늘은 이 이중과정 이론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진짜 맞는지, 좀 다른 시각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우리 마음에 깊이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뭐 위키피디아부터 논문 발췌, 인터뷰, 서평까지 다양한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생각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제일 유명한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중과정 이론. 특히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시스템 1과 시스템 2요. 이게 꼭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 1이라는 건 아주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시스템이죠. 뭐랄까, 거의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작동해요. 무의식적이고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고 통제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아주 효율적이긴 하죠. 습관적인 행동이나 감정에 따른 판단 같은 게 여기서 주로 나와요. 그냥 반사적으로 툭툭 나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시스템 2는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이때 작동하는 거죠.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능력이고 특히 인간에게서 좀 두드러진다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뇌 영상 같은 걸 찍어보면요. fMRI 같은 거 시스템 2가 작동할 때는 특히 전두엽 피질, 뇌 앞쪽 영역이 활발해지는 데 관찰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등 인지 기능, 뭐 계획이나 추론, 자기 통제 같은 걸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 시스템 2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종의 뇌 에너지, 그러니까 인지적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원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 엄청 피곤하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는 결론보다는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 내 기존 생각에 맞는 결론을 더 선호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신념 편향 같은 건데 이때는 시스템 1이 더 힘을 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평소엔 자동 조종 모드 시스템 1으로 가다가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수동 모드 시스템 2로 바꾸는데 이 수동 모드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피곤하면 잘 안 켜지는 거군요. 이 모델이 심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같은 데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커너먼 교수님 같은 분들이 찾아낸 여러 인지 편향이나 오류들, 이게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좁은 잣대로 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거드 기거렌처라는 교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거렌처는 기존 연구들이 합리성이라는 걸 너무 좁게 봤다고 비판해요. 특히 확률이론의 특정 형식에만 너무 의존했다는 거죠. 그가 강조하는 건 확률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했다는 거죠. 두 가지 종류요? 네, 하나는 이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처럼 단일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처럼 실제 경험에서 관찰되는 빈도 정보입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이 경기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이 70% 같아. 이건 첫 번째, 단일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죠. 그런데 A팀은 지난 10번 홈 경기 중 7번 이겼더라. 이건 두 번째, 과거의 빈도 정보고요. 기거렌처는 인간의 마음이 이 후자, 그러니까 실제 경험에서 없는 빈도 정보에 훨씬 더 잘 적응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하, 그런데 많은 심리학 실험들은 첫 번째 방식, 단일 사건 확률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그 수학적인 확률 규칙대로 답을 못하면 이거 오류네 이렇게 딱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사과 개수 세어보라고 해야 하는데 사과 맛이 오렌지 맛이랑 얼마나 비슷하냐고 묻고는 답이 이상하다고 하는 격이라는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기거렌처 연구팀이 실험 질문 형식을 빈도 형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소위 말하는 인지 오류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보여줬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유명한 의학 진단 문제 있잖아요.
어떤 경 유병률이 1%고 검사 정확도가 90%다. 그런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 내가 진짜 병에 걸렸을 확률은? 이렇게 확률로 물으면 대부분 막 90% 가까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빈도 형식으로 바꿔서 자, 1000명 중 10명이 이 병에 걸립니다. 이 10명 중 9명은 양성 판정 받고요. 병 없는 990명 중에서도 99명은 양성 판정 받아요. 위양성. 그럼 양성 판정 받은 사람 9 플러스 99는 108명 중에 진짜 병 걸린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정답인 8.3%, 90 플러스 108에 훨씬 가깝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와, 신기하네요. 그냥 질문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관이 확률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막연히 인간은 비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질문의 틀 때문일 수도 있다니 단순히 우리 머리가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예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에 대한 통념을 그냥 확 뒤집는 주장이 나와요. 닉 채터 교수의 마음은 평평하다 이론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빙산 모델 있잖아요. 의식은 저 위에 조금 떠 있고 그 아래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바다가 있다. 채터 교수는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저도 처음 듣고 좀 멍했어요. 네, 정말 파격적이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채터 교수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 감정, 동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잘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요. 대신엔요. 매 순간 과거 경험들의 아주 희미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뇌가 즉흥적으로 짠! 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요? 네. 마치 재즈 연주자가 악보 없이 그냥 막 연주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의식하는 건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 밑에 숨겨진 진짜 생각이라거나 진짜 감정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느끼는 이 나라는 느낌? 뭔가 일관된 내 모습이나 내 가치관, 내 신념 같은 거. 이런 건 다 뭐죠? 매 순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채터 교수는 우리 뇌가 가진 아주 놀라운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추구라고 설명합니다. 일관성 추구요? 네. 그러니까 뇌는 방금 전에 했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과거에 했던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참조하면서요.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최대한 과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앞뒤가 맞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판사가 과거 판례들을 쭉 검토하고 현재 사건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일관된 법논리를 만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도 과거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라는 일종의 선례를 바탕으로 현재를 즉흥적으로 구성하면서도 최대한 모순이 없어 보이도록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일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관점이네요.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나 내 자신에 대한 느낌도 사실은 상당 부분 뇌가 그냥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건가요? 채토는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면서요. 예를 들어 감정을 한번 볼까요? 혹시 쿨레쇼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장면들, 예를 들어 음식 사진, 관 속의 시신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에서 배고픔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전혀 다른 감정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얼굴인데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본다고요? 그렇죠. 채터는 우리 자신의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 기쁨, 분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 신호,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뛴다, 몸이 좀 긴장된다, 이 정도의 신호랑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정보를 뇌가 막 조합해서 내가 지금 슬픈 상황이구나, 이건 기쁜 거네, 이건 화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거죠. 와. 심지어 그 옛날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주장,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느낀다는 말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울고 있으니까 내가 슬프구나 하고 해석한다는 거군요. 충격적인데요? 또 다른 예시도 있나요? 네, 합리화도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뭔가 선택하거나 행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나중에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있죠. 제가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예를 들어 체스 전문가들한테 왜 그 수를 뒀냐고 물으면 아주 막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분석해보면 그 설명이 실제 결정 과정과는 좀 다른 그냥 사후 정당화인 경우도 꽤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깊은 신념이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이 먼저고 그럴듯한 설명은 나중에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야기꾼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저장된 파일을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매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조립하는, 재구성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오류도 많고 쉽게 변형되기도 하고요. 네.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비한 무의식의 셈에서 막 길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표면적으로 연결하고 조합하고 은유를 쓰고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듣다 보니 정말 모든 걸 다 재해석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마음은 평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비판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서평 자료들만 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채터의 이론이 좀 지나치게 단순하다. 혹은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의 깊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기존의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걸 그냥 뭐 자동 처리라든지 기억 흔적의 활성화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 아니냐. 본질적인 설명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반응도 있어요. 진짜 나 진짜 감정 같은 게 없다면 우린 도대체 뭘 믿고 뭘 추구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일리가 있는 비판들이네요.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즉흥성이라는 키워드요. 이걸 듣다 보니까 실제 즉흥 연기랑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 중에 즉흥 연기할 때 뇌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그 세컨드 시티 웍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즉흥 연기를 할 때는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과 관련된 뇌 영역, 특히 그 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의 활동이 증가한대요. 반면에 자기 비판이나 의심, 혹은 사회적 규범을 너무 의식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마치 뇌 속의 편집자는 잠깐 쉬게 하고 창작자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즉흥 연기의 핵심 원칙 중에 yes and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아이디어를 일단 받고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더하는 거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고 현재 순간에 확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채터 교수가 말하는 과거 선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뇌의 작동 방식과 좀 유사하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어쩌면 즉흥 연기 훈련 같은 활동이 채터가 묘사한 그 편평한 마음, 이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즉흥적인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일종의 마음 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오늘 우리는 생각이라는 아주 익숙한 주제를 놓고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시스템 1과 2라는 이중과정 모델에서 시작해서 오류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진 기거렌처의 시각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깊이란 없다는 닉 채터의 아주 도발적인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랄까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이론들은 어느 하나가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인간 마음의 복잡한 여러 면들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 그런 유용한 렌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채터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매 순간 과거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생각과 감정,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라면요. 과연 우리는 다음 순간의 내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깊은 나 신념 같은 게 없다면 마음을 바꾼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음번 즉흥 연주에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선례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잠시 멈춰서 당신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